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의 12월 전 품목 CPI는 전월 대비 0.3%,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해 모두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다만 기업 실적 이슈 속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월가 주요 은행 CEO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준 압박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독립성 수호에 나섰습니다. 정치권 개입이 인플레이션 기대를 자극하고 장기 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월가 간 정면 충돌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와 디지털 자산 거래소 지배 구조를 둘러싼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됩니다. 국민의힘은 19일 정책 간담회를,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비공개 회의를 열어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을 종합 검토할 예정입니다. 국내 조선업계가 미국 해군 함정 유지 보수 정비 사업 확대에 대비해 함정 정비 협약 MSRA 취득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가 구체화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는 트럼프 정부의 황금 함대 구상에 참여하기 위한 사전 푸석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뉴욕 증시는 어제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은행과 금융주들이 하락을 좀 주도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CPI 기표도 발표가 됐는데요. 헤드라인은 예상치에 부합을 했지만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1월에 대한 동결 가능성은 지금 97%까지 어제 대비해서 한 2% 정도 더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근원 CPI가 예상치를 하회하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을 계속해서 수사하고 압박하는 모습, 그리고 카드 이자에 대한 상한선을 제한하는 모습 등등이 나타나게 되면서 지수는 상승하지 못한 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CPI라는 좋은 뉴스를 잘 소화하면서 흘러가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저희가 준비한 코너들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 밤사이 뉴욕 증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금융주를 중심으로 해서 하락세가 좀 짙었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와이드 리포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번에 잠정 실적을 공개를 했죠. 이번에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이러한 적자 내용들을 ESS가 메꿔줄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가장 주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투자 내용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 시각 서울경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베라 루빈에 들어갈 HBM4와 관련한 사양을 좀 높여달라라는 주문을 넣었다고 하죠. 삼성전자가 이를 맞추면서 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을지 다양한 각도에서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계속해서 물러나야 한다라고 압박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제 큰 은행들의 CEO들은 오히려 파월 의장을 지지하고 나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하게 될지 이러한 부분들 나오는 대로 뉴스 함께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키워드 잡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트럼프 한마디에 금융주 폭락이고요.
어제는 뉴욕 증시가 소폭이지만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가장 하락을 주도했던 건 은행, 금융 섹터들이었는데요. 어제의 자세한 마감 상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JP모건이 깜짝 실적을 발표하긴 했지만 주가는 오히려 급락했습니다. 그럼 4.2% 정도 빠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연이은 정책 제안이 이제 시장의 변동성을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미국의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수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S&P 500은 0.19% 내린 6,963.74를 마감했고요. 다우지수는 398.포인트가 이제 하락해서 0.8포인트 이제 하락했습니다. 그다음에 나스닥은 0.1% 어쨌든 하락해서 23,709.87에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가장 큰 이슈는 금융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JP모건이 4.2% 급락을 했고요. 4분기 실적은 매출과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그 투자은행 수수료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면에서 이제 실망 매물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신용카드 금리 상한 발언이 나오면서 부담이 더해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용카드 이자율을 1년 동안 10%로 이제 제한하자고 요구했었는데 JP모건 CFO는 업계가 반발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고 이제 경고까지 할 정도로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동반극세를 보였고요. 마스터와 비자도 각각 3%, 4%대 급락하면서 낙폭 상위에 올랐습니다. 자, 금융세트 ETF와 은행 ETF도 일제히 압박을 받으면서 이제 하락 국면을 접어들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그 하방 압력에 대한 건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방산 기업의 이제 배당과 자산의 매입 제한이라든가 그 외 이제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단독주택 추가 매입 금지 등 여러 가지 이제 이슈를 내놓았었는데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잇따르면서 이게 어쨌든 상당히 영향을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행정부만의 실행 가능한지가 불확실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발언 자체만으로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이따 지금도 말씀드리겠지만 MS의 데이터 센터 확대와 유틸리티 비용이 오르지 않도록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MS 주가도 1%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게 말하는 것마다 언급하는 것마다 상당히 이제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유심히 보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유가도 급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모든 회의를 취소하고 어쨌든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의 미국의 거래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면서 공급이 어쨌든 불안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가 지표는 장 초반에 좀 호재였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12월 근원 CPI가 전월 대비 0.2% 상승하면서 예상치를 밑돌았고요. 연간 상승률도 2.6%로 전망보다 낮았습니다. 헤드라인 CPI는 전망치와 동일하게 나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의 지표나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비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악재로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와 함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도 파월 의장에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중앙은행 독립성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정책에 대한 발언의 강도와 속도가 당분간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더불어서 어제 반도체주들은 키방크에서 나온 의견들에 더 영향을 좀 많이 받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 쪽에서는 목표가 450달러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고요. 인텔 쪽에서는 비중 확대 의견도 같이 나왔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AI가 전기 요금을 올린다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전기 요금을 좀 완화시키고자 오히려 인프라 투자를 해서 효율 개선을 좀 높이겠다라고 언급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데이터 센터 때문에 미국인들이 더 많은 전기 요금을 내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앞으로 몇 가지 발표할 부분이 남아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어떤 부분들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이 모든 발언이 최근 들어서 좀 보면 다 중간선거, 11월엔 중간선거를 예상한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신용카드 상한 이제 10% 이 부분 마찬가지로 이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드는데 전기요금은 되게 민감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이제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기요금이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요율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 때문에 미국인이 더 높은 전기요금을 내는 일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고요. 행정부가 주요 기술 기업들과 함께 미국 국민에 대한 약속을 확보하고 있으면서 몇 주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자, 이 발언의 핵심은 MS 자체라기보다는 AI 시대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내는 전력 수요에 대해서 누가 부담을 더 많이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곳곳에서 데이터 센터가 빠르게 늘면서 전력 사용량도 이제 뜨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력망은 하루아침에 늘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발전소와 이제 송전망 확보에도 시간과 비용이 드는데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지점에서 가게가 내는 대신 가게가 돈을 내는 구조가 아니라 이 부분들을 어쨌든 실제로 사용을 많이 하는 쪽에서 내는 구조로 만들겠다고 이제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약간 이런 변화가 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많은 변화가 좀 있고요. 그러면 중대한 변화가 무엇을 뜻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아마 이제 구체화는 공개되지가 않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변화는 몇 가지로 좀 좁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빅테크가 전력 확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자신들이 장기적으로 어쨌든 구매 계약을 확대하거나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는 지역에 전력 인프라망을 어쨌든 해서 SMR 같은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전력 피크 시간대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AI 연산을 분산하거나 자체 배터리의 백업 전원을 활용해서 전력망을 낮추는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 데이터 센터의 어쨌든 냉각과 서버 효율을 개선해서 같은 성능이라도 더 적은 전력을 쓰도록 투자 변화를 어쨌든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시점에서 아무 별다른 이슈가 없는데 이걸 왜 언급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전기요금과 물가에 대한 핵심이라서 이제 이게 물가 체감이 핵심되는 어떤 요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I 때문에 전기요금이 오른다는 여론이 커지는 순간 정치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마 언급을 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중간선거를 겨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하나는 AI 경쟁이 국가 전략이 된 만큼 데이터 센터 붐이 어쨌든 폭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병목 현상이 만들어서 경제 성장을 막힐 수 있는 부분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빅테크가 성장의 비용을 산업을 떠넘기지 않게 하기 위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상당히 이제 중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MS를 첫 신호탄을 하고 나머지 기업들도 묶어내려는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번 발언은 전기요금 보호라는 대중적 메시지를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데이터 센터 시대의 비용과 배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는 그 첫 신호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먼저 신호탄을 쐈다라고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인프라를 투자해서 전력에 대한 효율을 개선화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반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주가 차원에서 살펴봤을 때는 인프라를 위해서 일단 돈이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비용 확대로 해석되면서 주가를 떨어뜨렸다라는 부분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애플 서비스 역대급 실적입니다. 애플의 서비스 사업이 이제 회사 안에서 확실하게 수익 엔진으로 자리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비스 부문이 2025년에는 기록적인 해였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2026년에 대한 방향들도 제시가 된 상태인데요. 어떤 내용들 체크해 볼까요?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번에는 애플 서비스 부문을 총괄하는 에디 큐 수석 부사장이 공개한 메모가 있습니다. 그 메모가 상당히 중요한데, 애플이 이제 지금까지는 많은 분들이 하드웨어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좀 수익을 많이 내는 건 서비스입니다. 애플 서비스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확실한 수익 엔진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애플 TV 플랫폼과 애플 뮤직, 그리고 애플 뉴스, 애플 원 번들까지 사용자가 기기를 쓰는 순간 매 순간 서비스가 자연스럽게 얹히는 구조를 만들었는데 이게 성공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의 사용자들은 이걸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몇 억 명의 어쨌든 사용자가 있는데 이 사용자들을 어쨌든 자신들이 모두가 수익으로 이제 만들었다는 게 좀 될 것 같고요. 에디큐는 2025년 기록적인 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2026년에는 혁신과 진행형 개선이 이어지면서 개인 정보와 고객 경험에 어쨌든 중심에 두겠다고 얘기했는데, 이 메모가 갖는 의미는 단순한 자화자찬을 넘어서 애플의 성장 방식이 이제 기기 판매량 중심에서 체류 시간과 결제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은 특히 이제 애플 TV의 구독자 수와 같은 지표는 공개하지 않는 반면에 참여도와 시청 시간 같은 건 공개하는데 이게 기록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썼다는 증거로 나오고 있는데 성장 스토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는 콘텐츠 성과뿐만 아니라 앱과 서비스가 서로 밀어 올리는 애플 생태계 특성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애플이 어떻게 서비스 매출을 늘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설치 기반의 힘입니다. 어쨌든 아이폰, 아이패드, 맥처럼 이미 깔려있는 기기가 많을수록 결제와 구독이 반복되는 서비스가 바닥이 여기 좀 두꺼워지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둘째는 번들 전략입니다. 이게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뭐 그 넷플릭스도 어쨌든 여러 가지 구독 경제를 하면서 여러 사람이 못 쓰게 하는 것들을 막으면서 기록적으로 매출이 증가했었는데 애플도 요 전략을 쓰면서 기록적으로 이제 전략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원처럼 여러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하면 사용자는 가격 대비 체감 가치가 커지고 그다음에 해지 장벽이 높아집니다. 결국 고객당 매출이 안정적으로 늘려지게 되고 경기 변동에도 버틸 수 있는 반복 매출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심히 보셔야 되고 이게 어쨌든 향후에도 매출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셋째로는 결제라든가 스토어라든가 인프라가 가진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앱스토어는 개발자가 사용자가 만나는 시장이고 거래가 많아질수록 플랫폼 수익도 늘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애플이 꾸준히 내세우는 프라이버시와 통합 경험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같은 스트리밍이라도 같은 음악 서비스라도 애플 기기 안에서 매끄럽게 사용을 하게 되면 경험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미지가 결여지면서 프리미엄이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애플이 어쨌든 제미나이와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인프라, AI 인프라에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비용은 지불하지만 미래 가치는 AI 쪽에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이 부분이 어쨌든 수익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번 메모의 핵심은 애플이 서비스를 잘한다 이런 게 아니라 애플 서비스로 돈을 버는 방식이 얼마나 더 급등했는가 그리고 구조화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드웨어가 고객을 데려오고 번들이 고객을 붙잡고 스토어와 결제가 매출을 만들어내는 이런 애플 방식이 새롭게 어쨌든 많은 주가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애플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나 매출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들 잘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다음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엔비디아 신약 개발 진출이고요. 엔비디아와 일라이 릴리가 최근에 손을 잡는다라는 기사가 보도가 됐었죠. AI 연구소를 설립을 해서요. 여기서 같이 신약 개발에 나서겠다라는 부분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건 이런 겁니다. 미국 제약 일라이 릴리와 이제 샌프란시스코 공동 연구소를 엔비디아가 설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5년간 최대 1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협업의 의미는 AI가 제약에서 보조 동굴을 넘어서 연구에 어쨌든 연구 운영 체계로 옮겨간다는 점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약점이라고 하면 약간 하드웨어에 모든 게 이제 집중돼 있다라는 측면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GPU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AI를 만든 요 것들이 상당히 변화가 조금만 생겨도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약간 소프트웨어 쪽이라든가 약간 저변을 넓히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제약회사가 AI를 쓰는 방식은 대체로 특정 단계에서 후보 물질을 선별하거나 문헌을 분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협업은 아예 공동 연구소를 만들어서 데이터 생성부터 모델 개발부터 실험 설계 그리고 나중에는 생산까지 이 부분을 다 AI에게 하겠다는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AI가 신약을 돕는다가 아니라 AI 신약 개발의 공정을 재설계한다는 선언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연소학습 시스템 키워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라이 릴레이의 습식 실험실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바로 데이터가 그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고 또 이 학습을 또 이제 연구원들에게 제시해서 새로운 연구를 만들어낸다는 게 상당한 의미가 있어서 이 연구소 자체에서 원스톱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24시가 뭔가를 돌아가는 이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제조 영역까지 확대된다는 점인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신약 후보를 찾은 만큼 실제 생산 단계에서 품질과 공정의 안정성도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사람이 하는 것보다 AI가 하면 훨씬 더 이제 여러 가지로 어쨌든 효과가 있으면서 비용도 낮출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협업이 이제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제약 산업의 경쟁력은 이제 연구자 수나 실험 장비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얼마나 빠른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모델로 전환시키고 다시 실험으로 되돌리는 어떤 그런 속도를 재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임상 실험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획기적으로 AI가 하면 좀 더 획기적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건 어쨌든 그 부분에서 실제로 후보 물질 발굴이라든가 임상 성공률이라든가 제조 안정성을 얼마나 가시적인 개선을 보여주면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급진하지 않을까 다른 데도 모델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는 신약 개발도 AI를 통해서 하는 시대가 도래를 좀 하고 있죠. 일라이 릴리랑 엔비디아가 손을 잡았다라는 부분까지 잘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칩이 관세를 바꿨다이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과의 무역 합의에 있어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TSMC가 미국에 조금 더 많은 금액의 규모를 투자하도록 하게끔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라는 이런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어떤 내용들 함께 체크해 볼까요? 원래 이제 처음 발표했던 건 좀 더 높았는데 이번에 이제 합의하면 좀 낮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합의의 본질은 관세율 숫자만에 있지 않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핵심은 관세 인하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를 서로 이제 맞교환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TSMC가 애리조나에 반도체 생산 시설을 최소 5곳 더 짓기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그러면서 애리조나에 있는 공장 수가 이제 사실로 2배로 늘어나고 있는 건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첨단 반도체 생산을 국내로 더 끌어오는 결과가 했는데 이 부분에 어쨌든 그러면서 관세를 좀 깎아준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왜 이처럼 반도체에 집착하느냐는 부분이 있는데 그 배경에는 반도체 안보가 있습니다. 대만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첨단 반도체 생산 거점 중에 하나인데 그 반도체는 컴퓨터와 스마트폰,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자동차와 방산 체계까지 모든 것들이 핵심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중국은 대만의 자국 영토가 이제 있다 보니까 계속 압박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지진 같은 지정학적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대만이 생산을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 보면 지정학적 충돌이라든가 지리학적 어떤 충돌이 있다 보니까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고 공급망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이 관세라는 지렛대를 활용해서 생산의 일부를 미국으로 옮겨오라고 요구를 강하게 물어붙이고 이번에 그게 성사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합의가 현실화되면 파장은 세 가지로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대만은 관세 부담이 완화되는 실리를 얻는 대신에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해서 미국 내 시장 접근성과 정책 리스크를 낮출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대만의 전체적으로 수익은 줄어들게 되지만 TSMC 입장,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미국은 첨단 반도체 국내를 더 생산하게 되면서 어쨌든 공급망 충격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어쨌든 방어력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반도체 지형이 대만 중심 어떤 구조에서 미국을 포함한 분산되는 구조가 될 수 있고 미국의 생산 구조에서 상당한 어쨌든 이점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보도는 단순히 무역 합의의 뉴스가 아니라 관세가 산업 정책이자 안보 정책에 사용되는 전형적인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관세 15%라는 숫자 뒤에는 결국 미국이 원하는 반도체 생산 시설과 미국 내 고정이라는 목표 그리고 전략 목표가 자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TSMC의 애리조나 투자 확대가 그 핵심 조건으로 붙어 있다는 게 오늘 뉴스의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만에 있어서 대미 투자 약속 규모는 불확실성으로 계속 남아있다라는 부분까지 잘 짚어주셨습니다. 오늘도 5가지 키워드 잘 살펴봤고요.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증권가들이 바라보는 종목에 대한 시선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리포트는요. LG 에너지솔루션에 대한 하나증권의 시선을 가지고 왔는데요. 리포트의 제목은 EV 둔화, ESS 호조입니다. 최근 4분기 잠정 실적이 나왔고 시장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LG 에너지솔루션을 바라보는 시선들도 다시 갈리고 있는데요. 증권가 평가 역시나 엇갈립니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폐지와 출하 감소를 이유로 목표 주가를 낮췄는데요. 반면에 하나증권은 전기차 부진 속에서도 ESS의 구조적인 성장에 주목을 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55만 9천 원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모습이었고요. 결국에는 실적은 흔들리긴 했지만 중장기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LG에너지솔루션의 4분기 잠정 실적 결과부터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6조 1천억 원이 나오게 됐고요. 전년 대비해서 5%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220억 원, 그러니까 손실을 보게 된 건데요. 시장의 예상치는 마이너스 615억 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훨씬 더 부진한 결과였고요. 사실 실적 숫자만 놓고 본다면 분명히 부담스러운 결과가 나온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주목을 해봐야 할 부분은 바로 AMPC 부분인데요. 미국의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를 말합니다. 우선 4분기에 반영이 됐던 이 AMPC 금액은 3,328억 원이었습니다. 이 금액이 포함됐기 때문에 지금 손실폭이 일부 줄어들었다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 만약에 이 금액을 제외한다면 영업 손실 같은 경우에는 4,583억 원으로 더 크게 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증권은 만약 AMPC를 빼고 본다면 LG에너지솔루션은 2분기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라는 점을 설명을 했고요. 여기에서 AMPC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배터리를 생산할 경우에 생산한 물량만큼 현금처럼 돌려받는 세액 공제를 말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데요. 하나증권은 이번 분기 AMPC 금액을 배터리 용량으로 환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규모는 약 6.7기가와트시였고요. 이걸 나눠보면 EV 배터리가 4.5기가와트시, ESS 배터리가 한 2.2기가와트시였습니다. 결국에는 전기차 대수로 바꿔봤을 때 5만 대 분량의 배터리 셀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EV 배터리 출하가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하나증권은 그 이유를 크게 3가지로 꼽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미국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폐지가 됐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이 사라지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는요, 전기차 수요가 둔화가 됐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전기차 배터리 주문도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연말에 고객사들의 재고 조정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완성차 업체들이 연말을 앞두고 쌓여있던 배터리 재고를 줄이는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요,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 하락이 나타났기 때문인데 이렇게 3가지 요인들이 한꺼번에 겹치게 되면서 전체 매출의 50%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 중대형 EV 전지 부문이 출하량이 감소한 것으로 하나증권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이 실적에 좀 큰 영향을 미치게 됐고요. 다만 모든 사업이 같이 부진을 했냐, 그런 건 또 아닌데요. 먼저 소형 전지 부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형 전지 부문은 전체 매출의 약 30%를 차지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테슬라의 신규 모델 출시 효과로 인해서 출하량이 전분기 대비해서는 조금 더 증가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ESS 부문입니다. ESS는 이번 분기에서 매출 비중이 20%를 넘어섰습니다. 또 이제 북미 단독 공장에서 생산량이 크게 늘면서 ESS 매출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기차 배터리 부문에서는 좀 약세였지만 소형 전지와 ESS 부문에서는 호조를 보였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하나증권의 시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EV 배터리 부진은 분명하다라는 점은 확실합니다. 다만 ESS의 성장이라든지 혹은 테슬라향 원통형 전지 이익, 여기에다가 ESS에서도 지금 AMPC가 일부 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손실들을 일부 상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기차 배터리 부진에 있어서는 숫자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운데요. 1분기부터 4분기까지 누적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에서 생산된 EV 배터리가 약 32만 대 분량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GM의 경우에 전기차 판매량은 17만 대였는데요. 결국에는 생산된 배터리 수량이 실제 판매된 전기차보다 더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증권에서는 북미 고객사 쪽에서 지금 배터리 재고가 굉장히 상당히 쌓여 있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4분기 실적을 끌어내렸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증권이 긍정적인 부분만 이야기를 하고 있진 않습니다. 단기 리스크도 분명해 보이는데요. 일단 가장 큰 변수를 꼽아보자면 GM 얼티엄 셀즈 공장의 가동 일시 중단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분명히 부정적인 가이던스를 소화를 해내야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하나증권은 단기적인 주가 반등 동력이 약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앞서 살펴봤듯이 매수의 의견을 유지한 건 그 이유가 굉장히 단순한데요. 지금 전기차 배터리 부문 부진한데 ESS의 성장성을 반영했을 때는 현재 주가가 과도하게 낮다라는 판단이고요. 결국에 지금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 관점은 아니지만 분할 접근까지는 가능한 가격대에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증권사들 사이에서는 사실 시각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을 비롯해서 다양한 증권사들은 LG에너지솔루션의 목표 주가를 낮추는 모습이고요. 지금 미국 전기차에서 보조금이 소멸이 됐고 파우치형 배터리 출하가 감소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초기 ESS 라인 또한 초기 비용 부담이 좀 갖고 있는 상태여서 이 부분을 좀 더 크게 봤습니다. 결국에 증권사에서도 EV 부진을 더 크게 보는지 혹은 ESS 성장성을 더 높게 평가하는지에 따라서 판단이 조금 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ESS 관련한 소식들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1조 원 규모의 제2차 ESS 중앙계약 시장 입찰이 진행 중입니다. 우선 이번 입찰에서는 가격보다는 안정성이 더 중요한 평가 요소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화재 안전성에 대한 배점이 더욱더 이전보다 크게 확대가 됐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에는 LFP 배터리 기반의 ESS를 앞세워서 이번 입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실적으로 확인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당장의 실적보다는 중장기적인 사업 변화의 환경 변화 해석으로 보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결국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요. 4분기 잠정 실적은 분명히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EV 배터리는 출하가 감소했고 AMPC를 제외한다면 적자폭은 더 컸습니다. 하지만 ESS 매출이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북미 생산 기반과 또 AMPC 수혜는 여전히 유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증권은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 매수 의견 그리고 목표 주가 55만 9천 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어제장의 주가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4% 가까이 올랐습니다. 39만 4천 원에서 종가를 좀 형성했고요. 최근 실적 부담이 있었지만 증권사 평가에 따라서 주가는 약간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은 결국 지금 EV 부진과 또 ESS 성장 가운데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둘지 저울질을 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매수하실 때 잘 판단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이드 리포트였습니다.
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호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키워드들 함께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HBM4 관련해서 사양을 좀 높여줘라고 새롭게 또 주문을 넣었다고 하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를 좀 맞추면서 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을지 가능성 좀 보도록 하겠고요. 중국 쪽 부동산의 자존심 하면 완커인데 완커 쪽에서도 이 채무를 90일 정도 더 연장해달라는 요청이 나왔다고 합니다. 부동산 쪽의 문제가 꽤나 심각해 보여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고요. 삼성중공업이 이제 바다 위에서 테슬라를 꿈꾼다라는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위에 떠다니는 선박들도 자율주행으로서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영업이익률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첫 번째 키워드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사양을 좀 높여달라라는 주문이 좀 들어오게 되면서 이 양산 일정이 2분기로 밀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양산 현황은 어떤지 여기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요, 엔비디아의 HBM4 유상 샘플을 공급한 뒤에 막바지 최적화 단계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HBM4의 양산 일정 속도는요, 이 기술적인 완성도를 높여서 수익성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최적화 과정으로 분석됩니다. 엔비디아가 전송 속도 요구치를 초당 11기가비트 이상으로 상향하고 또 베라 루비나 효율을 블랙웰보다 4배 이상 높이겠다라고 선언하면서 기술적 허들이 높아진 건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는 우리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기회다라고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업계 선두인 10나노급 6세대 D램 공정과 또 자체 4나노 파운드리 로직 공정을 결합해서 발열과 속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트렌드포스는 이 삼성이 퀄 테스트를 가장 먼저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HBM4 16단 제품을 공개하면서 이 물량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에 본격 양산이 시작되면 K반도체의 독보적인 점유율은 흔들림 없을 전망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번 일정 조정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또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괴물 같은 성능을 완벽히 구현해 시장 진입 장벽을 더 높이는 결과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어제 이런 부분이 좀 영향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양산 시점이 크게 밀리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밀려진다라는 부분들에 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사실 반도체 쪽, 특히나 HBM과 관련해서는 늘 위기론이 있었던 쪽이긴 합니다. 어떤 전철을 밟아왔기에 지금 이렇게 빛나는 실적을 낼 수 있었는지 여기도 좀 체크해 볼까요? 우선 삼성전자는 D램 설계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면서요. 이런 전공법을 통해서 1년 만에 메모리 제국의 왕좌를 되찾았습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전영현 부회장은요. HBM3 12단 제품의 수율을 잡기 위해서 기본 재료인 D램 자체를 재설계하는 강수를 두었는데요. 이 과감한 결정이 엔비디아의 벽을 넘는 반전의 열쇠가 됐습니다. 실제 2025년 4분기 삼성의 D램 매출은 192억 달러로 SK하이닉스를 앞지른 상황이고요. 이는 전체 생산 능력의 77%를 차지하는 범용 D램 시장에서 가격 폭등의 수혜를 삼성이 가장 온전히 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최근 엔비디아 관계자들이 또 삼성전자를 방문해서 실시한 HBM4 시스템인 패키지 테스트 결과 또한 매우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삼성 제품이 구동 속도와 또 전력 효율 면에서 메모리 업체 중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냈다는 결과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대로만 하면 된다라는 내부의 자신감이 데이터로 증명되면서 삼성은 이제 6세대 HBM 시장에서 판세를 완전히 뒤집고 주도권을 행사하는 기술의 삼성으로 완벽히 복귀했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여기에 이제 삼성은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꿈의 패킹 기술까지 선점해서요. 이 칩 적층수의 한계를 돌파하려 하고 있고요. 또 2026년 HBM 판매량을 2.5배 이상 늘려서 100조 원의 영업이익 시대를 현실로 만들겠다라는 전략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시선은 이제 20만 전자까지 내다볼 수 있는지 여기에 좀 쏠려 있고요. 연간에 대한 OP는 계속 상향 조정이 증권가에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에 HBM3E까지만 보더라도 가장 중요한 장비가 TC 본더였는데요. HBM4부터는 하이브리드 본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있을까요? 우선 삼성전자는 차세대 패키징 기술인 이 하이브리드 본딩 선점을 통해서요. 2026년 영업이익 100조 원에 돌파하는 이 대기록을 도전합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은요. 칩 사이에 돌기 없이 구리와 구리를 직접 붙여서 두께는 줄이고 데이터 속도는 높이는 꿈의 기술로도 불리고 있는데요. 삼성이 이를 HBM4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킨다면 칩 적층수의 한계를 극복하는 게임 체인저가 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올해를 1990년대 호황기에 버금가는 슈퍼사이클로 저기하면서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18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또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삼성전자는 올해 HBM 판매량을 작년보다 2.5배 이상 늘릴 계획이며 또 범용 디램 가격 역시 1년 사이에 7배나 폭등한 상황이다 보니까 하반기까지는 공급자 우위 장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삼성전자가 평택 캠퍼스 P4 가동을 계속해서 본격화하고요. 또 용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에도 360조 원을 투입하는 등 이렇게 생산 능력을 공격적으로 키우는 이유도 이 거대한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다시 말해서 2026년은 삼성이 HBM4 퍼스트 벤더 자리를 꿰차면서 또 메모리 전 영역에서 역대급 실적을 갈아치우는 역사적인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어떤 핵심 역할을 하게 될지가 가장 주된 포인트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부동산 쪽, 중국 부동산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커 하면 중국의 부동산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이고 자존심으로 뽑히고 있는데요. 지금 채무 지불을 90일 정도 더 연장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상황이 쉽게 흘러가고 있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좀 해봐야 될까요? 네, 우선 이렇게 완커의 연쇄적인 채무 유예 요청은요, 이 중국 부동산 시장의 자금 경색이 시스템 전체로 전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위험 신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완커는 우선 지난달 이미 한 차례 지불 유예를 얻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다시 유예 기간을 90일로 늘려달라는 제안서를 채권자들에게 보냈습니다. 만약 오는 21일부터 이 시작될 표결에서 채권자들이 이를 거절하거나 또 전면적인 구조 조정을 요구할 경우에는요, 이 완커는 곧바로 디폴트, 다시 말해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는 곧바로 다른 채권들의 연쇄 부도를 부르는 크로스 디폴트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국 경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과 또 부동산 생태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 내에서 신축 주택 판매액이 올해도 약 6.8% 감소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계속해서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금리 인하 정책만으로는 이미 꽁꽁 얼어붙은 투자 심리를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헝다와 비구이완에 이어서 완커까지 무너질 경우에는 중국 경제는 그야말로 통제 불능의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 위험이 큰 상황입니다. 네, 거기다가 중국의 지금 총 부채 비율이 GDP 대비해서 300%를 돌파했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어서 이 또한 참 무겁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본에서 느꼈던 잃어버린 30년을 중국도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우선 중국은 현재 자산 가치 하락과 또 부채 상환 부담까지 맞물리면서 경제 활력이 완전히 사라진 부채 디플레이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중국의 총 부채는 약 8경 3천조 원에 달해서 GDP의 302%를 넘어섰는데요. 특히 가계부채 잔액이 1995년 이후 처음으로 줄어든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중국인들이 신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거나 소비하는 대신에 미래에 대한 공포 때문에 빚 상환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증거인데요.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중국의 기초 체력이 1998년 당시 일본보다 훨씬 약해졌다라는 점입니다. 당시 일본은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현재 중국은 13,000달러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유해지기도 전에 빚더미에 올라앉은 셈이죠.
이렇게 물가가 하락하면서 부채의 실질 가치는 더 높아지는 고통스러운 국면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중국 정부가 재정 지출을 16조 위안 이상 늘리더라도 내수 회복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IMF나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서도 중국 경제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중국 정부가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이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계획은 어떻게 나와 있나요? 우선 중국 정부의 정책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가운데 좀비 기업의 급증이 중국 경제의 구조적 양극화를 더욱더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추산에 따르면 서비스업 기업 중에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이 좀비 기업의 자산 비중은요, 2019년 8%에서 현재 17%로 2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은행들이 부실 대출을 정리하기보다는요, 대출을 연장해주는 관행 때문에 자본이 비효율적인 곳에 묶여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과거에 일본이 겪었던 기업의 좀비화와 판박이 양상입니다. 베이징 당국은 첨단 기술 육성을 통해서 이 위기를 돌파하려 했지만요. 정부 지원을 받는 전기차나 또 AI 산업만 성장하고 내수 서비스업은 몰락하는 이 양극화는 오히려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를 우리나라의 과거 외환위기 당시와 유사한 중진국 함정에 빠질 위험으로 경고하고 있는데요. 결국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파격적인 대책과 또 좀비 기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 없이는 중국 경제가 4%대 성장률을 사수하기도 벅찬 장기 침체 터널을 지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부분까지 잘 짚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인 조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요즘에 들려오는 소식들이 좀 많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달에 4조 원 규모의 해양 플랜트 수주 계약을 맺었다라는 부분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삼성중공업이 유독 이 분야에서 좀 강한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좀 찾아볼까요? 우선 FLNG는요, 바다 밑에 있는 천연가스를 뽑아내서 현장에서 바로 액화하고 또 저장하는 이동식 해상 가스 공장으로서요. 삼성중공업은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지배자입니다. 어제 조선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미국 델핀 미드스트림과 약 4조 원 규모의 FLNG 1호기 건조를 위한 본계약 체결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선 삼성중공업은 2010년대 초반부터 이 저유가와 납기 지연으로 다른 경쟁사들이 손을 뗄 때도 이 분야에 뚝심 있게 투자해 왔는데요. 덕분에 초고난도 배관 공정과 또 모듈 통합 역량에서 이 세계 최고 수준의 노하우를 축적해 왔습니다. 이번 계약이 확정되면 삼성중공업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영업이익 1조 원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이러한 삼성중공업의 올해 영업이익률이 11.8%에 달해서 조선업계의 고질적인 저마진 제조업 굴레를 완전히 벗어던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기당 4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은 일반 선박 수십 척을 수주하는 것과 맞먹는 이 수익성을 안겨주는 삼성중공업만의 강력한 무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중공업 해양 플랜트 수주와 관련된 내용 먼저 좀 체크해봤고요. 추가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 위에 테슬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박이 자율주행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라는 건데요. 실제적으로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어떤 메리트를 좀 줄 수 있을까요? 우선 자율운항 기술은요, 단순한 무인화를 넘어서 선박의 운영 비용과 또 건조 비용을 혁신적으로 낮추는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라고 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시프트 오토라는 완전 자율운항 연구선을 통해 이 타선을 인지하고 회피하면서 인공지능으로 최적의 연료 절감 속도를 찾아내는 기술을 확보했는데요. 최근 대만 에버그린과 협력해서 설립한 삼성 원격 운용센터는 이런 선박의 상태를 육상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원격 정비까지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마치 테슬라가 엔진을 모터로 바꾸고 또 소프트웨어로 차를 제어하듯 선박도 데이터 기반의 예측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센터장은 소형선 기준 빠르면 2028년, 대형선은 2035년에 완전 자율운항의 범용화가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력은 단순히 배를 잘 만드는 것을 넘어서요, 선주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중국 조선소들이 따라올 수 없는 K조선만의 초격차를 만드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K조선 전망도 같이 좀 살펴볼까 합니다. 조선 3사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지금 10%를 넘으면서 돈 버는 조선으로 체질이 변화하고 있다는 이야기들도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이렇게 질적으로 더 좋아지는 성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K조선은요, 고선가와 또 선별 수주 전략을 통해서 수익성 중심의 슈퍼사이클 정점에 진입하면서 올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현재 국내 조선사들은 이미 3년치 이상의 일감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저가 수주를 거부하고 또 고부가 가치 선박만 골라받는 슈퍼갑의 위치에 서 있는데요. 특히 최근 주목받고 있는 초대형 에탄 운반선은 액화 온도가 영하 89도로 고도의 보랭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척당 선가가 2,700억 원에 달하는 효자 품목입니다. 삼성중공업은 현재 인도 등에서 대규모 수주 협상을 이미 진행 중이고요. 이는 LNG선과 함께 우리 조선업의 수익성을 지탱하는 양대축이 될 전망인데요. 메리츠증권 분석에 따르면 올해 삼성중공업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15%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는 과거 물량 중심의 성장에서 벗어나 기술력을 바탕으로 가격 결정권을 쥐었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결국 다시 말해 2026년은 K조선이 단순한 제조업을 넘어서 해양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재평가받는 역사적인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도크가 꽉 차 있어서 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고부가로 될 수 있는 수주를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에 받았던 리드타임 고려해 봤을 때도 또 고부가 가치에 대한 수주들도 올해부터 좀 씻길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 기대감도 함께 가져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정우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개장까지 10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12월 CP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보다는 완만하게 나왔고 무난한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 결과에 좀 큰 의미를 부여하진 않았고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불확실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신용카드 이자율 상한과 관련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다 보니까 대형 은행주들, 금융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인 어닝 시즌도 개막을 하는데요. 이번 주에 간밤에는 JP모건 호실적이 발표가 됐고요. 또 대형은행들의 실적이 잇따라 발표가 될 예정이니까요. 이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TSMC의 4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날입니다. 국내 반도체주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국내 시장을 살펴보자면 코스피의 질주가 끝이 없습니다. 어제는 4,700선을 눈앞에 두고 4,692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나 기관이 지수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로써 코스피는 8거래일
4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계속해서 랠리를 펼쳐나가고 있고요. 이에 대비해서 코스닥은 조금 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상승세를 이끌었던 건 단연 현대그룹주였고요. 현대차가 처음으로 40만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동차 쪽 그리고 방산 쪽으로 매기가 쏠리면서 조금 더 시장에서는 순환매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 코스닥 안에서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수혜를 받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세론성 물량이 좀 나오게 되면서 약간은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환율도 1,470원대를 재돌파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정 부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님, 이런 점들을 좀 종합해 봤을 때 어제 시장의 분위기 어떻게 평가를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국내 증시가 그동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네. 그런데 의존도가 지금 다른 업종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 지금은 이제 어찌 보면은 삼성전자 쪽에서 이탈한 물량들이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순환매가 도는 과정에서 또 이제 대형주 쪽으로 몰렸단 말이죠. 특히나 어제는 이제 현대차, 뭐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주들 그리고 이 조선주들도 역시 이제 최근에 좀 계속해서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코스피 지수는 연이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순환매가 도는 과정에서도 대형주 쪽으로 이제 수급들이 몰리다 보니까 상승 하락 종목 수에 비교를 했을 때 지수는 올라가도 하락 종목 수가 오히려 좀 많은 장.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소외감을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의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 증시의 경우에는 이제 약간 혼조 분위기가 좀 있었거든요. 국내 증시는 일단 뭐 개별적인 어떤 증시의 흐름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일단 대형주 쪽으로 좀 몰려있던 이 수급들이 또 중소형주 쪽으로 이동을 해가야 종목들의 분산이 좀 이루어질 거고 그렇다면 종목들의 또 분위기도 역시 잘 올라와 주겠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경계를 좀 해야 되고 최근에 환율이 좀 많이 올라갔거든요.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하면서 결국 이제 다시 한번 과거의 고점을 또 돌파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들 또 이런 우려감들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수급도 매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일단 분위기는 IT 쪽에 대한 경계감은 좀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환율로 인해서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이고 IT 쪽이 그나마 많이 샀기 때문에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고 이 과정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긴 하지만 그 다음 순번에서 일단 자동차 섹터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일단은 뭐 순환매가 조금씩 돌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른 업종 쪽으로 순환매가 또 돌면서 주가가 올라갈 이제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여건들은 많이 됐지만 여전히 환율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으로서는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계속 이제 볼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다음 순번에 어떤 업종들이 있을까를 좀 살펴보면서 수급에 있어서는 좀 분배를 하시는 게 지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언제 어느 시점에 갑자기 좀 매도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오늘 올라갔고 어제 올라갔기 때문에 내일도 올라가겠지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매수했다가 또 매수하고 나서 다음날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좀 조심을 하면서 가야 되는 시장이고 그리고 주가도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언제 좀 차익 매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제 우려감들 이런 것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지금은 다음 순환매 과정에서 좀 움직일 수 있는 최근에 좀 많이 눌렸던 종목들이 최근에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가 좀 들어온다면 차라리 그런 업종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 쪽의 수급이 현재는 자동차 섹터로 옮겨간 상황이고요. 빠르게 따라붙기보다는 다음 순환매가 돌 때 또 어떤 종목이 움직일지 예측을 해보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현대그룹주들이 프리마켓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좀 강한 시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차 오늘 0.5%가량 추가적인 매수세 이어가고 있고요. 현대글로비스마저도 한 4.8% 오름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어제 또 처음으로 40만 원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CES 이후에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날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는 현대차의 체급이 달라졌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어제 시세가 약간은 오버슈팅이다라고 봐야 될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근 수급의 성격을 보면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해요. 뭔가 다른 업종으로 이제 분배되기보다는 한쪽에 뭔가 재료가 있으면 그쪽으로 몰려서 수급이 이동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번 CES 2026에서도 현대차 쪽에 아틀라스가 공개가 됐고 그로 인해서 이제 많은 관심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쪽으로 수급이 일시적으로 몰리면서 주가의 상승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현대차와 관련해서 현대차 관련 부품주들의 상승도 이어졌고 아틀라스와 관련해서 로봇주에 대한 상승이라든지 또는 엔비디아 쪽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이제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현대차의 경우에는 어제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사상 최고치 40만 원을 넘어섰고
그리고 시가총액도 처음으로 80조 원을 돌파했거든요. 이런 이제 분위기가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추가적인 최근의 시장 분위기를 보면 이제 쏠림 현상이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밀어 올리는 힘이 굉장히 좀 커요. 그래서 추가 반등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증권사 쪽에서도 목표가도 지금 상향 보고서가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현대차의 주가가 40만 원을 처음으로 돌파하는 이 시점에 목표 주가가 60만 원으로 책정한 이제 증권사들도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대차 쪽에 대한 이제 수급은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주도주라고 할 수 있었던 IT 업종 이쪽이 좀 꺼지면서 차기 주도주로서 지금 자동차 쪽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쏠리면 거품이 생기기 마련이고 이 거품이 생기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현대차의 주가 흐름은 단순하게 이제 단기적으로 꺾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이 좀 들어오게 된다면 오히려 이제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이런 전략들도 필요하지만 이것도 역시 이제 주가가 고가권에 있기 때문에 고가 매매를 하실 때는 항상 손절가와 목표가를 좀 짧게 잡고서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시장은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대차 쪽에서는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이고요. 조정 시 매수도 가능하지만 손절가와 목표가 좀 타이트하게 잡고 가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프리마켓장에서 로봇주들이 또 시세가 강합니다. 유로메카 21% 정도 급등 나오고 있고요. 지금 로보티즈의 경우에도 한 1%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보여줬던 조정이 아직은 추세가 꺾이지 않은 거다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단순한 순환매 과정으로 봐야 될지요? 일단 현대차 주가가 워낙에 많이 올라갔는데 올라간 이유가 사실 뭐 이제 로봇과 관련된 테마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분명히 좀 많이 들어오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올해는 로봇주들에 대한 최근에 좀 많이 쉬어갔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로봇주들에 대한 상승이 조금 더 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뉴럴메카 같은 경우에는 어제 주가가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한가 이후에 추가적인 이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이 지금 뉴럴메카의 급등 현상은 아무래도 삼성 쪽에서의 이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삼성 계열 운영사가 뉴럴메카 지분을 확보했다는 소식이죠. 단순 투자라고 일단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삼성에서 최근에 로봇 쪽에 대한 사업 확대, 투자 확대에 대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 쪽에서의 인수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고 이 주가가 반응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로봇주에 대한 관심은 지금 또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1월 14일) 수요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12월 CP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완만한 결과가 나왔고 무난한 결과를 시장은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 결과에 좀 큰 의미를 부여하진 않았고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불확실성에 주목하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이자율 상한과 관련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다 보니 금융주 쪽으로는 굉장히 강한 매도세가 좀 시현이 됐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또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개막하기 때문에 이번 주 대형 은행주들의 실적 발표도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국내 시장의 분위기는 어떤지 양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은 코스피는 하락으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상승으로 좀 엇갈린 흐름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2%가량 빠지면서 4,685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2% 오릅니다. 948포인트 선 현재 보합권으로 전환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에서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만 0.73% 오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장 안에서는 그래도 기대감이 깃들어진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보합권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0.14%가량 오름세 시현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다시 한 번 더 양전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반도체 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세가 과연 오후장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또 내일은 TSMC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의 또 주가 흐름들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0.6%가량 빠집니다. 최근 들어서는 가격적인 메리트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왔지만 오늘장 안에서는 한 약보합권의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도 혼조세가 짙은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우선 ABL 바이오의 경우에는요, 그동안 좀 낙폭이 깊었던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1.38%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반면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0.1% 약보합권에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들 역시나 앞서 살펴봤듯이 LG에너솔과 마찬가지로 오늘은 1%가 넘는 약세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재 오늘 프리마켓에서도 로봇주들의 시세가 좋았기 때문에 함께 힘입어서 0.2%가량 오름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전장의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볼까요? 먼저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오늘 오전장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1,000억 원 넘게 팔아치우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현재는 담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쪽은 개인만 나홀로 사자세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주체들은 물량을 조금 덜어내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을 보자면 간밤에는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코스피는 한 0.1% 빨간불 켜져 있고요. 코스닥 역시나 보합권에서 강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상승폭은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이고 오늘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율의 영향으로 봐야 되는지 궁금한데요. 오전장의 시장 분위기 어떻게 체크를 해볼까요? 일단 오늘 아침에 시작했을 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가 이제 소폭 강보합 정도에서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그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을 본다면 일단 IT 쪽에서의 움직임은 좀 강하고 오히려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강세를 보였던 자동차 쪽이라든지 조선업 중에 조금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에도 역시 이제 외국인 쪽에서의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아침부터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에서 900억,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630억 정도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일단 환율적인 부분에서는 최근에 부담이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들은 환손실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환율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외국인들의 매도가 쉽게 진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시세 차익에 대한 이제 가능성, 이 부분이 조금 더 메리트가 높으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돌 수 있는데 시세 차익에 대한 메리트가 일단 주도주 쪽에서 본다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은 이미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부담을 느끼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본다면 이쪽에서 매도가 지금 오늘도 집중이 되고 있고 하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던 섹터들에 대해서는 외국인들 수급이 그래도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 외국인들 수급이 돌고 있는 분야를 본다면 화학업종, 이쪽도 어제 좀 강세가 나왔던 업종이거든요. 그리고 기계업종이라든지 또는 유통, 건설, 이쪽은 외국인들 수급이 오늘 오전에 좀 돌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들이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매수 관심을 보이고 있는 그런 업종들에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제도 이제 앞에서 화학 지역 업종도 얘기했고 이제 철강주도 포스코홀딩스라든지 이제 철강주들이 좀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물론 이제 포스코홀딩스라는 이 회사는 철강업이긴 하지만 이차전지 쪽에 대한 테마를 타고 움직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돌지 않았던 업종 쪽으로 수급이 어느 정도 이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이제 시장이 오늘 조정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장이 그냥 계속 올라가는 것보다는 뭐 이제 오히려 조금 조정 시에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았던 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건 순환매 과정 안에서 나오는 조정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주식을 팔면 또 다른 종목을 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IT 쪽에서 매도가 나오게 된다면 그 물량 중에 일부는 결국은 다른 종목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 수급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지를 계속 보셔야 되고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같이 관심을 가지면서 만약에 매수를 한다고 한다면 한 번에 매수하기보다는 분할로 또 나눠서 매수 접근하시는 게 아무래도 시장 조정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해서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오늘도 환율 부분이 좀 일정 부분 부담으로 작용을 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좀 발을 빼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현재 양지수 또한 하락으로 전환한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투탑 관련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투탑은 그래도 매수세가 약간은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이번 주 들어서는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이 IT 쪽에서 빼는 모습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환차손 리스크까지 고려를 했을 때 반도체주들의 조정을 약간은 좀 염두를 해둬야 될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반도체 투탑이 이제 움직임이 만약에 좀 하락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소부장 관련주들도 역시 또 같이 영향을 받게 될 거고, 지금으로서는 환율에 대한 이제 부담으로 단순하게 ITG 업종을 매도한다 이렇게 보지만은 않아요. 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모든 종목들이 항상 이제 상승이 이제 클수록 조정폭이 깊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올해는 사실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보장이 좀 되어 있고 반도체도 이제 슈퍼사이클로 진입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런 이제 기대감들이 어느 정도 선반영이 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환율에 대한 부담을 가장 일차적으로 이제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업종이 바로 이제 반도체 업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삼성전자가 만약에 또 하이닉스가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만약에 올해 실적에 대한 전망치, 기대치가 만약에 더 높지 않다면 이거는 이제 위기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실적보다 올해의 실적이 조금 더 높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있다면 만약에 주가의 조정이 나왔을 때 이거는 기회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제가 볼 때는 이제 후자라고 봐요.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주가 조정 시에는 충분히 이제 매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오른 만큼 단기 대응을 할 수 있는 분들만 접근하시는 게 맞고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라면 이렇게 단기에 시세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흔들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14만 원의 고점보다는 조금 더 위쪽의 고점이 남아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단수 조정에 대해서는 보유하고 있느냐, 보유하고 있지 않느냐, 단기 대응을 하느냐 또는 중장기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략들이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선책으로는 부품주들의 조정폭이 좀 크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형주 쪽으로 자금들이 많이 몰렸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순환매 과정에서 이제 좀 작은 종목들, 중소형주 쪽으로도 자금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조정이 들어온 그런 부품주들에 대한 관심도 지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 반도체 쪽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정이 들어온다면 충분히 기회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보유자분들께서도 흔들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바이오주들의 움직임이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오르는 종목들은 오르긴 한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미약품이 한 10%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유를 살펴보니까 뭐 파트너사인 머크사 쪽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라는 실망감에 떨어졌다면 오히려 지금 매수의 기회로 삼아봐도 괜찮을까요? 요즘에 좀 민감하게 주가가 반응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통해서 좀 주가 급락이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모더나 주가는 어제 급등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뭐 결과물에 따라서 주가의 희비가 좀 갈린다라기보다는 한미약품의 경우에도 결과는 잘 나왔어요. 하지만 이제 뭐 지금 여기서 특별한 어떤 이제 언급이 없었다라는 그 측면 때문에 주가가 좀 흔들렸다라는 건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의 이 수급이 굉장히 좀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이렇게 갑자기 급락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만약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저는 기회로 활용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미약품의 경우에는 그동안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뭐 이걸 통해서 주가가 이제 재료가 소진됐으니까 주가가 좀 빠지거나 뭐 이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미약품은 결과물을 충분하게 냈고 그리고 결과물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이 약간 좀 민감하게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이 틈을 이용해서 뭐 단기 반등을 통해서 우리가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도 충분히 저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종목들이 민감하게 반응해서 좀 떨어진 종목들 하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런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한미약품의 급락은 시장에서는 약간 좀 민감하게 반응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장에서는 한 10% 급락을 했는데요. 오늘장 안에서는 0.23%가량의 약간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의 관점으로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의료 AI 쪽은 어제 시세가 좋았습니다. 지금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도 AI가 뭐 중요한 화두로 등장을 하기도 했고요. 미국에서는 엔비디아, 일라이릴리가 손을 잡았고 또 오픈 AI도 이쪽을 공략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들려옵니다. 그러면은 긴 시계열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부분 충분히 성장성 가능할까요? 의료용 AI 쪽은 이제 과거에도 한 차례 크게 이제 시세가 나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시장에서 또 관심이 멀어졌던 그런 섹터이긴 합니다. 그런데 AI 쪽이 사실 활용될 수 있는 범위들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응용되고 활용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분명히 의료용 AI 쪽도 이제 앞으로 큰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어제 그 현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픈 AI 쪽에서 의료 이제 AI 스타트업 기업인 토치를 이제 인수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픈 AI라고 하면 결국은 AI 시장을 좀 크게 이끌었던 그런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기대감들이 이제 AI 쪽에서도 의료 AI 쪽에 대한 관심으로 그리고 성장으로 뻗어나가는구나. 라는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의료 AI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실적이 좀 잘 나오지 않는 편이에요. 그리고 의료 쪽이라고 본다면 아무래도 좀 민감한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의료용 AI 시장은 앞으로 성장에 대한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은 높긴 하지만 지금 당장 뭔가 성과를 올리거나 이러기는 조금 부담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픈 AI가 이끌었던 이번 반등 자체는 당연 단발성 테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분명히 좀 좋은 시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관심은 갖되 지금으로서는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 성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으로서는 단기 대응 정도만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의료 AI 관련해서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은 오케이 사인을 주셨지만요. 당장의 실적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기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2차 전지 쪽이 또 강세였죠. 시장에서는 이제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보는 경우가 강한 것 같은데 또 리튬 가격 오름세와 연동해서 본다면 2차 전지 쪽도 여전히 매수의 관점 열어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어제 이제 포스코홀딩스의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고요. 네. 뭐 포스코 엠텍이라든지 포스코 퓨처엠 이런 이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움직였는데 사실 포스코홀딩스의 주가가 크게 올라갔던 건 철강 쪽에 대한 이슈까지 같이 겹쳤기 때문에 나왔던 이제 상승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어제는 LG 화학이라든지 또는 이제 포스코 퓨처엠 뭐 이런 종목들도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ESS라고 하죠. 에너지 저장 시스템 이쪽에 대한 이제 설치가 최근에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물론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가장 중요한 이제 상승의 이게 구심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건 결국 전기차 시장이거든요. 근데 전기차 시장이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조금 쇠퇴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도 하고 이 캐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장기간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ESS 쪽을 지금 이제 보면서 투자를 하시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제는 ESS 쪽에 대한 이제 설치도 늘어났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최근 보시면 이제 리튬 가격이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리튬 가격까지 본다면 이제 수익성 개선에 대한 효과와 ESS 쪽에 대한 시장 기대감은 분명히 있지만 하지만 지금까지 실적들은 결국 대부분 다 적자를 많이 기록을 하고 있고 실적을 회복하기에는 큰 파이가 좀 더 이제 늘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파이가 자체가 좀 작아지고 있고 다른 쪽으로 계속 이제 뭔가 시선을 돌려가고 있긴 하지만 구조적인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2차전지 관련주들이 상승으로 이제 크게 올라가기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전지 관련주들은 단발성 이 반등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따라서 이제 우리가 저점에서 이제 올라오면서 좀 크게 시세가 나오고 또 빠지고 이런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대응 정도로 활용하시는 게 좀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전기차 시장은 후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ESS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만 구조적인 관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다시 반등하기는 어렵다라는 관점을 제시해 주셨고요. 지금은 단기 대응 관점에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양전을 했지만 여전히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이 한 1,478원 근처에서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매도세를 더욱더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오후장까지 움직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스탁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 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개장하고 좀 떨어지나 싶었는데 지금 다시 올라옵니다. 코스피가 0.1% 지금 강보합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앞서 속보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 장중에 4,700선 터치 나오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가 좀 덜어내고 있다라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지금 환율 같은 경우도 여전히 좀 불안합니다. 1,478원 30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소장님 지금 분위기 어떻게 해석을 해볼까요? 지금 4,700선 터치하고 조금 더 다시 내려오네요. 예, 일단 시장에 있어서 자금의 순환이 원활히 돌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틀 동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조정을 좀 받았었다가 오늘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빨간불을 켜기 시작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지수가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잠깐 쉬어갈 때는 우리가 이제 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 맞아요. 제약바이오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갔었습니다만 오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섹터에서는 역시 또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서로 이제 순환매가 이렇게 돌면서 네.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죠.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 같은 경우 지금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고객의 탁금이 90조를 넘었어요. 맞아요. 이건 어마무시한 수치입니다. 우리가 동학개미 운동 때 맥스로 우리가 고객의 탁금이 75조였는데 그때보다 한 3분의 1이 더 늘었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을 투자하려고 관심을 좀 가지고 있고 또 이런 분들의 특징을 놓고 보면 동학개미 운동 때와 다른 것은 동학개미 운동은 이제 덜 올랐었던 종목, 그다음에 이제 일종의 좀 작은 종목들 이런 것들이 움직였다라면 여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려고 하는 움직임, 그다음에 대형주를 사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 보니 역시 지수가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러한 추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살펴봤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상승과 하락 거의 종목 수가 400종목으로 비등비등한데요. 코스닥은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조금 더 월등히 많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좀 불안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유튜브 댓글창에서도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남겨준 부분이 환율이었습니다. 1,478원 80전까지 지금 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디까지 열어둬야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만약에 환율 변동이 나오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집중이 좀 된다면 이걸 좀 역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환율이 어디까지 움직일지를 좀 보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매매 이런 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서울경제에서도 말씀드렸을 때 지금 이제 환율이 우리가 얼마 전에 1,500원 가려고 했을 때 그때는 1차 상승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부가 약간의 이제 개입, 뭐 조정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환율이 1,440원대까지 맞아요. 떨어졌죠. 네. 그다음에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 것은 이제 2차 상승이라고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근데 1차 상승하고 이제 조정을 받았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정부가 이제 개입을 했었죠. 국민연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업들이 갖고 있었던 달러를 환전시키라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런 효과로 인해서 환율이 안정되지 못하고 다시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이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미리 좀 언급을 드렸습니다. 지금 2차 상승이 이제 그런 경우죠. 물론 지금 이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는 엔화의 약세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현재 지금 뭐 파월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힘겨루기에 따라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언 인상, 오히려 미국에서 싸우고 있습니다만 현재 금가격도 최고치고 그쵸. 달러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이제 수요가 늘어나면서 우리가 또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1,500원까지는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정부의 개입이라든지 아니면 근데 한 가지 또 우리가 그나마 좀 기댈 수 있는 것은 정부의 개입보다는 네. 반도체에 대한 경기가 지금 어마무시하게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올해 이제 두 기업이 대략 한 200조 가까이 영업이익을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00조의 대부분은 달러를 긁어 모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면 전반적으로 우리의 또 원화가 강세로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너무 계산하지 마시고요. 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지수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환율 문제는 심각하긴 굉장히 심각합니다. 하지만 시장에 있어서 많은 투자자들이 오히려 환율을 신경 쓰기보다는 기업의 이익이라든지
어떤 업종, 어떤 섹터가 오늘 상승하느냐 거기에 더 관심을 좀 두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시장의 키를 작년 10월, 11월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100% 주도했다라면 지금같이 이제 환율에 대한 영향이 크죠. 네. 더군다나 이제 오늘같이 외국인들이 못 들어오는 이유도 네. 거기에 있다라고 그렇죠. 보는데 지금의 시장의 주도를 외국인과 기관과 개인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 같은 경우는 환율과 그렇게 특별히 관련성들은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일단 환율이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기업들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 존재하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지금은 1,500원을 열어둔 상태에서 그로 인해서 지수가 변동성이 나타난다라든지 지수가 오히려 조금 조정을 받는다라면 오히려 매수 기회를 삼아야지 이런 것이 시장을 짓누를 수 있는 요소가 되는 부분들은 조금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전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주도를 했다면 이번에는 개인과 기관도 같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1,500원까지 일단은 열어두고 조정이 나오면 매수하는 전략도 한번 취해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테마 가기 전에 오늘 외국인이랑 기관 순매수를 좀 보니까요. 의외로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상단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강하긴 했고요. 리튬 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종목은 또 철강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한 4년 만에 실적이 좋아질 거다, 반등세가 기대된다라는 이야기는 들리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같이 관심 가져야 되나 궁금합니다. 포스코홀딩스를 이제 놓고 보면 많은 분들이 좀 그런 고민들을 하실 거예요. 너무 단기간에 어제 이제 너무 급등을 해버렸죠. 너무 올랐죠. 너무 올랐죠. 근데 어제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샀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보면 리튬 가격이 올라간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2차전지 관련주를 덥석 살 것인가? 여기에 또 뒷목이 조금 잡히시는 분들이 네.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이 따라가지는 않잖아요. 근데 포스코홀딩스를 주봉으로 한번 보면 상당히 재밌는 주봉? 주봉으로 네. 놓고 보면 상당히 재밌는 의미를 찾아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33만 원대가 작년 7월, 재작년 7월 달에 주봉으로 놓고 보면 지지선이었어요. 그게 깨고 내려오니까 네. 그동안에 작년 내내 33만 원이 지금 이제 제 여기서 보면 여기 작년 7, 네네. 8월이거든요. 요때가 이제 지지선이었는데 지지선이 깨고 내려왔죠. 지지선이 깨고 내려오니까 차트에 ABC를 놓고 보면 네. 깨진 지지선은 저항선이 된다라는 그렇죠. 거죠. 저항선으로 계속 작용했습니다. 그러네요. 저항선으로 작용했는데 그거를 어제도.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돌파를 하면서 122편까지 돌파를 하면서 거래가 분출했죠. 자, 이거를 이제 주봉이라고 보지 않고 그냥 일봉으로 놓고 보고, 그러니까 제가 차트를 볼 때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것을 네. 이걸 포스코홀딩스라고 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오해가 생깁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2차전지 관련주다라는 오해가 생기는데, 자, 이 차트를 놓고 보면 매수 신호일까요, 아닐까요? 매수 신호. 매수 신호가 확연히 나오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봉을 놓고 보면 포스코홀딩스가 일봉을 놓고 보면 불안하죠. 그쵸. 이렇게 지금 일봉을 놓고 그러니까요, 보면 너무 튀어서. 불안감이 있습니다만 주봉을 놓고 보면 불안감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이런 포지션으로 들어온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여전히 저는 포스코홀딩스는 열려 있다. 어디까지 열려 있느냐? 다음에 저항대가 어디냐라고 보면 일단 40만 원 정도가 그러네요. 1차선이고 35만 원. 그다음에 45만 원까지도 있으니까 지금 상태에서 40만 원까지는 열려 있는 차트상의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차트로 봤을 때는 그러네요. 주봉으로 돌려서 보니까 항상 그 지지선을 깨면 또 저항선이 되는 그렇죠. 거니까 그거를 또 뛰어넘는 어제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올라오고 있는 테마들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열어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원전이긴 한데 원전보다는 오늘은 전력 기기나 아니면 전선 쪽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전력 설비 쪽은 LS 일렉트릭이 한 6% 정도 상승하고 있고 효성중공업도 벌써 5% 상승하면서 214만 원 터치까지 나왔고요. HD 현대 일렉트릭도 지금 2.8% 상승률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어볼게요. 다음은 자동차 섹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 안에서 뭐 현대차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고 이전에 수장님께서 현대차를 탑픽으로 주신 적도 있어서 이러한 전략들 다양한 각도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열어볼게요.
반도체 쪽이고요. 반도체 투톱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오늘 좀 다시 시세가 좀 돌아오는 분위기입니다. 삼성전자가 1% 상승하고 있고 SK하이닉스가 강보합 지키고 있는데요. 소부장단까지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이슈가 있어서인지 오늘 개장 초반 때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부분들도 움직임 포착이 됩니다. 3월까지 법제화한다고 하고요. 민주당과 금융당국은 20일에 당정 협의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이러한 부분도 같이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자동차부터 가볼게요. 그러면 소장님 지금 이거 자동차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현대차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자동차가 조금 애매해진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 출연한 방송에서 일단 자동차는 좀 놓아줘야 될 때가 아닌가. 오히려 좀 그렇게 좀 말씀을 네.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반도체와 자동차가 좀 다르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는 이익이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거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발표된 실적을 보면 2025년 판매량이 2024년 대비해서 좀 소폭 감소했습니다. 한 0.8% 정도 감소했고 네. 테슬라는 한 8% 정도 감소를 했죠. 그러면 이제 자동차에 대한 펀드멘탈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약간 우리가 좀 봐야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아틀라스라는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로봇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대한 IPO 기대감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 충분히 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변동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제가 좀 다시 말씀드릴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오히려 차트가 조정을 안 받아요. 밀리면 사겠다라는 심리가 굉장히 좀 강하고 그쵸. 더군다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거래량이 감소하는 것들을 보면 매도하려는 생각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우리가 과거 이제 테슬라처럼 이제 로봇과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 가지 이제 좀 보고 있는데 근데 로봇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현대차의 또 중요한 먹거리가 될 것으로는 분명합니다. 또 IPO를 하게 되면 연결 재무제표상에서 이익이 더 잡힐 그렇죠. 것으로 또 자명한 부분들인데 그런데 지금 이것을 이렇게 너무 급하게 따라가야 될 부분이 있겠느냐라고 보면 일단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추격 매수는 당연히 자제해야 될 구간들이고 네. 지금 이 구간에서 내가 이것을 추격 포모 현상까지 나타나고 어제 같은 경우 이제 현대차가 일부 증권사에서 60만 원 목표가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보다는 뭐 50% 이상 상승 여력이 열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을 좀 하시는데 제가 보는 기준점은 현대 오토에버 차트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 오늘 4%가 밀리는데 현대 오토에버가 이렇게 밀리게 되면 다른 로봇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우리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무벡스랑 마찬가지로 로봇과 관련된 이제 대표적인 주제 아니겠습니까? 특히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 소위 이제 깐부치킨 회동 이후에 GPU가 이제 현대차로 들어올 때 오토에버로 들어간다라는 네. 부분들이 있었죠. 그런데 어제 변동성이 상당히 좀 있었고 오늘 4%대 하락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네요. 이게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변동성을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올라가면서 올라갔다가 다시 그것을 못 이겨내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뭐 서둘러서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매도할 단계는 아니긴 하겠습니다만 현대 오토에버가 밀리기 시작하면 주도주가 밀리는 거예요. 네. 주도주가 밀리는 거기 때문에 현대 오토에버의 차트에 따라서 현대차 그룹주들에 대한 것들 장기적으로 보면 전 상관없다라고 봐요. 근데 그 장기가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이벤트 드리븐을 통해서 우리가 차익을 챙길 수 있는 것을 한번 챙기고 밑에가 다시 산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저는 한번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오히려 역발상을 지금 해야 될 그러네요. 때가 아니겠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와 좀 다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 현대차 주가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벌써 주식 시장에 있어서 경험치들을 놓고 보면 약간의 오버가 좀 나타난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현대차가 여기서 50%가 더 올라간다? 글쎄요. 그게 이제 펀드멘탈로 올라가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네. 하이닉스가 뭐 100만 닉스, 삼성전자가 뭐 17만 전자까지는 펀드멘탈로 가는 거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는 로봇 이벤트로 그러니까요. 가는 거잖아요. 근데 로봇을 이벤트로 50%를 더 땡긴다? 글쎄요. 이런 부분들은 한번 좀 고민해야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니겠나. 저는 조금 중립적인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수장님 지금은 중립인데 네. 어쨌든 로봇 IPO 하면 130조 정도 지분 가치 네, 더 그렇죠.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중립 의견이긴 하지만 그거는 시간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좀 나중에 봐야죠. 지금 이제 계획 단계고 우리가 IPO를 한다라면
당장 다음 달에 IPO를 한다. 이럴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쵸, 그쵸. 여러 가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텀을 보여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시장에서 1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130조를 거론할 정도로 현대차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 하실 거예요. 야, 130조 이익 땡겨오면 이게 얼마가 될 건데? 라는 부분들. 이게 선반영된 거죠. 그쵸. 선반영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게 언제 반영되느냐는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시간도 자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뭐 반도체 뛰고 있고 여러 가지 또 대안적인 종목들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현재 지금 50% 수익을 내겠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분과 그렇지 않고 나는 그냥 눈 감고 가겠다라고 하면 그동안의 변동성에 대한 마음고생들을 많이 이겨내셔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차이점을 좀 두고 조금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상황이지 지금 로봇 줍니다. 현대차가 좋습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저는 조금 그렇군요. 그런 부분들을 좀 따져봐야 되는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또 새로운 관점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오히려 지금 좀 더 조심해야 된다. 우리 너무 급하게 달려왔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맞긴 하죠. 지금 보면 거의 뭐 시총이 82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PBR 뭐 1배 미만이다 했는데 거의 지금 1배 가까이 근처까지 온 상황이라서 일단 목에 찬 움직임이니까 조금 더 속도 조절을 하면서 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 반도체 쪽으로 가서도 시간을 써볼게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4만 원 부근에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횡보가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자주 이제 거래량 말씀을 좀 해주시는데 지금 이 14만 원 터치 이후에는 거래량이 조금 좀 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그렇죠. 거겠죠. 그러면 충분히 지금 이 횡보 기간만 잘 견뎌내면 상승 가능성 있는 거예요? 정확히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래량이 줄어든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잘 읽어내야 되는데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사자가 없을 수도 있고요.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건 팔자가 없을 수도 있는데 주가가 이제 플랫하게 지금 머물러 있죠. 머물러 있는 상태는 팔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일부는 좀 단기간에 올랐으니까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좀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삼성전자 쪽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뭐 시장에서 얘기가 현대차를 팔아야 되냐 이런 얘기는 없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랐으니까 팔았다 다시 그러니까요.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팔면 얼마에 다시 사죠? 이 13만 원에 다시 사나요? 그렇죠. 12만 원에 다시 사나요? 별로 그게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거기까지 안 올 수도 있는 가격대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그런 것 같아요. 현대차를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불안하고요.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팔았다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질문들을 그 댓글창에 많이 올라올 텐데 본인들은 별로 팔 마음 없으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왜냐하면 언제 뭐 1, 2만 원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 올해 200조 영업이익을 달성한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팔자가 없고 오히려 밀리면 사겠다. 그러니까요. 밀리면 사겠다라는 욕구가 나는 지금 삼성전자 없어. 하이닉스 없어. 그러면 과거에는 야 15만 원 가는데 내가 14만 원에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야 10,000원이 어디야? 라고 또 그게 현명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소위 이제 불타기를 하는 건데 내가 주식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삼성전자가 단기간에 이렇게 올라왔어도 여전히 삼성전자 사야 돼. 하이닉스는 사야 돼라는 시각들이 있는 거죠. 네. 투자자들이 많이 현명해지셨고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가치 투자 영역으로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고 오늘 거래량이 좀 꿈틀댑니다. 아침에 지금 이제 한 35분 지났는데 네. 그러면서 지금 오늘 양봉을 강하게 달고 있죠. 그러니까. 오후 되면 이것을 솟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먼저 들어봤고요. 그럼 반도체 투톱 이야기는 많이 해봤으니까 소부장으로는 오늘 좀 전략을 세워볼까 합니다. 근데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는 보통 이제 투톱이 자리 잘 잡으면 같이 따라가는 경향이 네. 많았는데 어제는 또 반대였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소부장 움직임을 좀 봤을 때는 그냥 반도체 안에서 계속 그냥 순환하는 거로 우리가 전략을 좀 세워봐야 돼요. 그게 굉장히 좀 정확히 짚어내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제뿐만 아니라 그저께부터 그랬습니다. 이틀 동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쉬었을 때 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가 움직였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오늘까지 3일째 움직이는 건데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이게 어떤 의미로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면 소부장이 따라갔었는데 이것이 안 움직이는데 얘네만 그러니까요. 움직였거든요. 얘네만 맞아요. 움직였고 오늘은 지금 둘 다 같이 같이 갑니다. 가. 가는 거니까 지금 이제 보통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서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오늘은 자동차가 쉬면서 반도체가 가죠. 네. 뭐 이 부분은 알겠어요. 근데 반도체 내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면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반도체만 본다.
있다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소부장들 같은 경우 작년에 우리가 가을서부터 발주가 안 나오다 보니까 이런 쪽들에 대한 이제 그 서로 간에 이제 괴리가 있었죠. 맞아요. 근데 이제 올해는 이런 것들을 좀 좁힐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시각들에 따라서 반도체 내에서 순환매가 도니까 그러면 이렇게 봐야 되겠죠. 반도체가 쉬면 자동차가 가던, 반도체가 쉬면 2차전지가 가던, 반도체가 쉬면 전력기기가 가던 이러한 메커니즘이 깨질 가능성이 있어요. 반도체 내에서 소부장과 반도체 내에서 이런 것들이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을 잘 읽어내시는 분과 읽어내시지 않는 분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반도체 소부장이 시장의 관심을 충분히 땡겨받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도 계좌에는 편입을 시켜 놔야만 결국 시장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섹터 사이에서의 수급의 이동이 아니라 반도체 안에서의 수급이 이동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연금 그 포트폴리오 보니까 AI 소부장주 많이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소부장에게 있어서 영향을 어느 정도 줄 수 있을지 이건 이렇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문제예요. 그렇죠. 어차피 뭐 비중 조절을 하는 거고 더구나 이익이 많이 났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우리가 꼭 뭐 바로미터가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물론 네. 이제 조금 약간 속이 좀 쓰리긴 하죠. 쓰리긴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중요한 것들은 아니고 또 더군다나 개인 투자자들과 외국인 비중이 또 최근에 늘어난다라는 네. 측면에 있어서 보면 소부장에 대한 관심을 저는 충분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코스닥과 관련해서 소부장에 대해서도 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코스닥 활성화된 쪽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 반도체 소부장에 속해 있는 코스닥 종목들의 시총이 네. 올해 좀 올라갈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기대감이 좀 살아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전반적으로 조금 아직은 좀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소부장 안에서 움직임이 조금씩 다른 것 같긴 해요. 일단은 지금 T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분을 봤을 때는 TLB는 지금 확인을 좀 해볼게요. TLB 같은 경우에는 기판주가 전반적으로 흐름이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 증권사에서 좋은 리포트가 하나 나오기도 했고 오늘 보니까 MSCI 편입 가능성도 같이 거론이 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패시브 자금 유입까지 좀 기대를 해본다면 기판주가 최근 좀 지지부진하긴 했었는데 여전히 관심 두고 가야 되는 걸까요? 기판에 대해서는 최근에 조정을 받다 보니까 네.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근데 이제 기판이라든지 소부장이라든지 후공정이라든지 반도체 검사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이익들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판 같은 경우 이제 DDR4에서 DDR5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네. 현재 지금 이제 D램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현재 지금 매출의 그 D램 가격이 30% 정도 올랐잖아요. 분기 대비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실적이 다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구분하셔야 되는 것은 지금 돈을 버느냐, 앞으로 다가올 것이냐, 다가올 건 뭐죠? CXL 유리기판, 액침 냉각 이런 것들이죠. 네네. 이건 다가올 거예요. 네. 그렇지만 지금 당장 돈을 버는 건 누구죠? 후공정, 기판, 검사 장비, DDR5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돈을 버는 거거든요. 여기서 약간의 미묘한 차이를 구분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소부장까지 저희가 잘 체크를 좀 해보았습니다. 기판 같은 경우엔 TLB가 약보합 정도 지키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심텍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 정도 지키면서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움직임이 좀 다르게 포착되고 있는 부분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토픽도 만나볼 건데 사실 제가 미리 보니까 봤던 종목이어가지고 네, 조금 다시 전략 세워야 지난주에도 될까요? 말씀드렸던 이제 고용이라는 네. 종목인데요. 지난주 이후에 이제 어제 주가 퍼포먼스가 상당히 이제 좋았죠. 맞아요. 예.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예, 그런 상태에서 네. 오늘 좀 한 4% 조정을 좀 받고는 있습니다만 충분히 그 어제 강했던 것 대비해서는 나올 수 있는 그런 조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네. 어마무시하게 둘이 담았어요. 합치면 70만 주 가까이 네. 매수가 좀 들어왔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오늘 조정을 이용한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늘은 이제 로봇주들도 움직이죠. 네. 고용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 3D 검사 장비 부분의 매출이 상당히 이제 높은 아직까지는 한 80% 정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뇌수술용 로봇의 이 올해부터 이제 FDA 승인을 받고 본격적으로 출하되기 시작한다라면 로봇 관련주로서의 의미도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 거래량이 좀 많이 거래되고 오늘 4% 정도 조정을 받았다라는 것은 저는 오히려 매수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고용에 대한 관심 충분히 좀 보셔야 되겠고 고용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리노공업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리노공업 같은 경우 현재 그 코스닥 내에서 지금 그 IT 기업 중에서 시총 상위
제일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21위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리노 같은 경우도 코스닥과 관련해서 시총을 좀 끌어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둘 다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리노핀과 관련된 부분들은 현재 지금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고영 전략 다시 한번 수정을 좀 해주셨고요. 여전히 오늘 눌림목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장 분위기 잘 살펴봤고요. 수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시황센터입니다. 1월 14일 우리 시장 오늘도 힘차게 개장했습니다. 우선 간밤 뉴욕 증시는 1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의 예상보다 완만하게 나오면서 한때 잠시 상승했지만요. 금융주에 대한 급락과 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시장은 계속해서 어제 전반적으로 반도체 쪽은 좀 쉬고 또 산업재 내에서 순환매를 띠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간 강한 랠리를 보여오고 있던 이 반도체의 빈자리를 조방원 쪽이 채워주면서 이 순환매가 지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 오늘 어떻게 출발했을지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사실 코스피는 하락으로 출발했고 코스닥은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지금은 분위기가 반전된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4,700선을 돌파해낸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해내고 있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현 시각 0.19%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4,701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 시각 0.05% 하락하고 있는데요. 948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매주체별 수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어제까지 계속해서 4거래일째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외국인의 등락이 계속해서 코스피 지수 흐름을 좌우하고 있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오늘도 3,400억 원대 물량 덜어내고 있고요. 오늘은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은 1,089억 원, 그리고 기관은 2,090억 원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마찬가지로 어제까지 4거래일째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현재 또 물량 덜어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1,100억 원대 매도 우위 보이고 있고요. 기관도 소폭이지만 마찬가지로 460억 원대 물량 던져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홀로 매수 우위 나서고 있습니다. 1,700억 원대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체크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상승했는데요. 우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보면 오전에 여러 가지 호재가 또 있었습니다. 반도체 공룡인 인텔을 제치고 또 세계 반도체 업계 3위에 등극했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또 KB증권이 오늘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기존의 87만 원에서 95만 원으로 또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또 올해 영업이익이 115조 원에 달할 거다라고 예상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SK하이닉스가 첨단 패키징에 19조를 베팅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1%대 강세 보이면서 74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75만 닉스 향해서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성전자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락으로 출발했지만요. 1.24% 상승하면서 양전했습니다. 현 시각 13만 9,300원
2,8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대차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CS 이후에 계속해서 강한 탄력 받았고 어제도 굉장히 현대차 그룹주들 강한 빨간불 켰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추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 시각 0.49% 상승하면서 40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메타가 원전 기업 3곳과 함께 6.6기가와트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었죠. 계속해서 원전과 또 전력주들도 수혜를 받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로 2.47% 상승하면서 89,2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또 오늘 오전 가장 핫한 종목이기도 하죠.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가 우선 SK하이닉스와 TC본더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97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1월 2일부터 1월 12일까지 순매수 상위 종목 1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달에만 순매수 규모가 무려 1,6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반도체 가치사슬 안에서도 계속 고부가 장비 쪽으로 수급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도 체크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오늘 6%대 강세 보이면서 18만 3,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종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MBR모션 현 시각 27%대 강한 빨간불 키면서 17,33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휴림로봇 같은 경우에도 어제는 강했는데 오늘은 소폭 조정받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1%가량 빠지면서 현 시각 9,29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P시스템즈 마찬가지로 로봇주 현대차와 또 엔비디아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기업 종목이죠. 현 시각 8%가량 빨간불 키면서 15,0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에는 미국 파트너사가 이제 오리지널 의약품 개발사인 리제네론을 상대로 해서 특허 무효 심판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이런 불안 심리가 조금은 주가에 반영된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6%대 파란불 키면서 25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SP시스템즈 아까 언급드렸고요. 또 그린광학도 5%대 강세 보이면서 이 시각 28,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4,700선 터치 이후에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합에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불안한 부분은 또 환율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게 한 1,478원 정도였는데 여기보다는 조금 내려왔습니다. 1,476원이지만 여전히 불안한 수준 유지되고 있다는 부분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현물과 선물에서 모두 매도하고 있는 부분 확인되고 있으니까요. 오후장까지 흐름 변동 있는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